일본 상공을 넘었다. 괌 타격 예행 연습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일본 열도 머리 위로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상공을 관통한 북한의 미사일입니다. 비행거리 약 2,700km, 최대 고도 약 550km입니다. 김기호 교수님, 예. 이 정도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봐야 됩니까? 예, 중거리면 한 중장거리. 예, 지금 한 연료량을 아마 줄인 것 같아요. 저 정도 고도면은 고도의 한 4배가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거보다 지금 500km까지 더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이 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안 소장님, 사실 지금 일본 상공을 관통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미사일을 쏜 지점이 평양이라는 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최초에 이제 평양 순환구역에서 쏜 건 최초니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저 평양의 동북쪽으로는 전번에 김정은이 방문했던 전략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김낙겸 대장이 이끄는 전략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순환해서 쏘았다는 것은 이것이 실험용이 아니라 완전히 무기로서 배치된 무기를 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보통 무기로 쏜다면은 실험용으로 쏜다면 강계에서도 쏘고 구송에서도 쏘고 또 무수단이나 대포동에서도 쏘는데 이 전략군 사령부 옆에 자기 사령부 옆에서 쐈다는 건 거의 무기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이제 이 거리상으로 볼 때 지금 각도상으로 보면 괌으로 쏜다고 지난번 괌 주변에 이제 세 발 내지 4발 쏜다고 원포를 놨을 때 비해서 이번엔 고각도가 아닌 정상각도로 쐈는데 저 정도 같다. 이것은 충분히 괌 때 자신들이 원포를 놓은 것에 대한 이번에 어떤 재확인, 우리는 괌을 얼마든지 명중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시켜준 격이죠. 예. 저도 그 안 소장님 말씀에 이걸 드릴까요? 예, 동의하면서요. 예. 지금 우선 이번 미사일은 3가지 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네네. 우선 첫째 발사 지점 평양이죠. 평양 시내. 평양 시내면은 북한 영내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지역내를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 몇 번 실험해서 성공했었던 미사일과 같은 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평양을 이제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예. 강원도를 통과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쪽에서 바다로만 그렇죠. 바다로 가야 되는데 북한 영내를 우선 통과해야 돼. 그것도 처음에는 낮은 각도로. 예. 그래 되니까 이것은 지난 5월에 쏜 화성 12형의 개량형이거나 또 그 더 나아간 것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두 번째는 미사일의 그 방향입니다. 방향이 괌으로 가려면 지금 이 방향 남쪽으로 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주일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의 SM-3 요격 미사일이 500km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또 일본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도 SM-3 블락 2K도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요격당할 수 있으니까 방향을 북태평양 방향으로 틀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도를 550km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상공을 지나갔지만 통상 우리가 영공을 100km까지 영공을 따지거든요. 예. 그 위를 지나가면 정확히 말하면 영공은 아닌 거예요. 일본 하늘이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요격도 피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다음에 시간대가 보면은 5시 47분이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저도 뭐 그때 막 깨나지 않았거든요. 예. 출근하려고 뭐 깨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고 예. 미국 같으면 막 이제 퇴근하는 막 그런 시간대가 물론 미국은 저녁에 걸친 그런 시간대 이런 취약 시간대를 노렸다. 그리고 되게 요 비행장에서 하는 걸 보면은 갱도 활주로에 이동식 발사대를 숨겨서 위성에서 그 탐지되는 걸 방지했다가 순식간에 나와서 사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 보면 여기 그 남포시 옆에 잠진이라는 곳에 태성 기계 공장이 있는데 예. 여기가 미사일 제조 제일 큰 공장입니다. 그 옆에서 자신 있게 쐈다는 건데 대화 국면이 열려가지고 김정은이가 좀 잠잠한가 보다 단거리만 발사하고 예. 그랬는데 이번에 1라운드에서는 판정패 당했다면 이번에 기습적으로 한번 어퍼컷을 한번 닌 거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그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안소장님 이 괌이잖아요. 결국은 네, 예. 다시 보시면 뭐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3시 방향으로 쏘는 거잖아요. 원래 5시가 이제 괌이면 이게 괌 타격 능력 저희가 키워드로 잠깐 짚어봤던 진짜 예행 연습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권총에서부터 모든 사격물이라는 건 이게 중력을 받고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쏘느냐.
지금 순안에서 쏘면은 평양 순안에서 쏘면은 이자 설명하신 대로 김 교수님 괌을 통과하려면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을 지난단 말이죠. 근데 저건 각도가 내리 쏘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훨씬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700km 갔다 저 북태평양 쪽으로 쐈는데 2,700km 갔다는 것은 똑같이 각도를 돌려서 괌으로 쏘면은 3,000km, 4,000km 괌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방향은 비록 바꿨지만 전번에 우리가 괌에다 쏜다는 증원 무력, 비완빈이, 비투니, 증원 무력이 한반도 증원 무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괌을 우리는 지난번에 타격 안 했지만 이번에 이것이 그 실험이니까 괌에 대해서 우리 명중률이 확증됐다, 증명됐다. 이것을 이제 과시한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집 앞마당 평양에 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데요.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셨습니다.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지휘 성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셨습니다. 미제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 손으로 제목에 올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국민들이 막 잠에서 깨어날 때쯤 머리 위로 이제 탄도미사일이 날아간 셈인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막 들끓고 있거든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아베 총리 넥타이도 못 맨 얼굴 같아요. 허겁지겁 그냥 막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지금 잘 돼 있는 게 J-얼랏이라고 전국에 이런 경보망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긴급 재난방송 및 대피방송을 해서 그 3개 지역 주민을 실제로 대피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영상이잖아요. 예.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대피 훈련을 일본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NSC나 뭐 NSC 상임위원회 뻘짓 열어서 뭐 비슷한 건 하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실질적인 대비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1998년 약 19년 전에 북한이 뭐 지구관 중위성 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때는 대포동이죠. 예.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 물론 일본 영공을 지났지만 예. 이번에는 실제로 무기급 미사일이라는 데서 그리고 조금 연료량만 더 증가시키면 주일미군 태평양 전력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과시한 거죠. 지금 보면 저희 화면 뭐 일본 방송을 통해서 일본 주민들이 뭐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이라든지 실제로 저 김 교수님 보니까 일본의 고속 열차 저 신칸센도 좀 멈췄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이 훨씬 오늘 오전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왜 민방공 훈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며칠 전 화요일인가요? 근데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하로 대피하면 학생들 위험하다고 왜 연병장 계단에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좀 심한 얘기로 하면 표적이 되라는 건데 저희도 사실은 방어 체계도 잘 구축해야 되지만 이 대피 훈련하는 게 저희가 지하철 등 지하 시설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일본과 같이 대피 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보고 일부러 날짜를 정해서 정해진 민방공 훈련을 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저 일본에서 오늘 이 탄도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피 방송, 재난 방송 그리고 이 긴급 알림 문자 저희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은 굉장히 경보 체계가 잘 돼 있는 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주 수분간 내에 이런 대피하라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도 빨라서 미사일이 떨어졌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4분이나 5분 정도 벌은 것 같아요. 5시 47분에 했는데 6시 2분 만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비행 시간이 아까 29분간 비행했잖아요. 예. 그리고 1180km 홋카이도 북방에 떨어졌으니까 그것이 혹시 잘못해서 홋카이도나 그 아모리현 그 3개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4분 전에 대피했으면은 지하방카에 대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돼 있다고 봐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 두 번째는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긴급 대피 훈련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근데 교수님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일본이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보다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분, 그 골든타임 8분이 우리가 늦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그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하고 예. 500km 정도 보는, 그다음에 우리 이지스함 동해나 서해 하면 이지스함에서 스파이 1D 레이더라고 한 1000km 정도 보는데, 저희는 그 적외선 탐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씀드리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해서 지구 표면과 똑같아질 때, 그때 우리서 비로소 탐지다 보니까 처음 탐지 시간이 40초에서 최대 80초까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임차 위성이나 특히 미국의 정찰 위성 같은 거는 적외선을 탐지하기 때문에 발사 즉시 보고, 사실 이번에 미국이 순환 비행장으로 이동하는 걸 전날 알았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다 경보망을 갖추고 있는데, 미국은 오늘 오전에 발사할 걸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네, 이동 모습도 알고 있었고. 예. 네.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시기. 그러면 저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만약에 이 평양에서 쏜 이제 불상의 발사체가 우리나라를 관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처럼 제깍제깍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10분, 20분 있다가 이 미사일 지나간 걸 알 수 있다는 겁니까? 10분은 아니고요. 예. 최대한 80초 후에. 80초 후에. 네. 이게 북쪽으로 더 갈수록 더 느립니다. 아하. 예, 이게 지구 공변과 평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가진 레이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지만 정찰 위성을 빨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킬체인이나 뭐 KMD 시스템 얘기하는데,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이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적도 기반, 우주 기반 적외도 정지 위성이라 그래가지고 24시간 그 궤적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요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가서야 국정원에서 쓸 수 있는 아리랑 위성을 군이 먼저 임차해서 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킬체이나 KMD 되려면 위성부터 선결해야, 눈부터 해결돼야 어디서 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로 날라오면 한 1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1, 2분, 2, 3분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단 우리가 8분이나 늦게 일본보다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 7시에 NSC 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 무슨 내용이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또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계속 비난을 해왔고요. 지난해에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쨌든 오전 7시부터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오늘 청와대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마 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려면서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보고를 받으시고 일본 홋카이도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혹시 제 추정인데 예. 참석하지 않으셨을까. 그다음에 또 계속 매번 문 대통령이 주관한다 그래도 우리가 뭐 현무 발사 대응하거나, 오늘같이 공군이 뭐 현대군이 MK 마크 그 타격하는 거에 우리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정의용 실장이 하든 간에 저는 이렇게 저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본 같이 우리가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러면 정찰 위성 몇 년도에 하게 됐냐? 야, 국방부 빨리 땡겨서 당장 내년부로 예산을 집중을 바꿔서 빨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 결정, 전략 결정을 내리는 게 NSC지. 예. 한날 저렇게 회의해서 발표하면은 제가 볼 때 김정은도 우습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북 응징하라,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철저히 뭐 전략 자산도 투입하고 하자, 이런 얘기를 북한으로서는 허언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적인 걸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든 안 하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조기 경보 시스템 갖추고 주민들 대피 훈련도 실시하라. 예, 그러면 해봐야 피해가 적으니까 저희 핵무비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무기체에 못할 수 있는 뭐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빨리 갖춰라. 또 뭐 고고도 정찰 위성엔 글로벌 호크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시기를 빨리 당겨라.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걸 했을 때 북한이 하나하나 두려워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에 왜 괌 타격을 말만 하고 안 했겠습니까? 요격당할 게 뻔하니까. 또 잘못하다가는 또 크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억제거든요. 예. 아니, 지금 보면 저 영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맞대응 성격으로 현무 미사일 발사 영상을 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뭐 탄도미사일 발사 뒤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김 교수님. 그러니까 청와대는 일단 그 지난번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 메시지와 조금 반대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좀 두 가지가 저는 이렇게 좀 평생 군인으로 있던 사람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 단거리 발사체도 맨 처음에 뭐 300mm 방사포를 추정이지만 높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비행 궤적이 단거리 미사일과 비슷하면 그렇게 했는데 요게 사드 미사일의 요격고도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3 요격고도 가운데를 약 빈틈 40km 정도를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각 발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3발 발사한 것도 우리한테는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그걸 누리면 또 송주까지도 갈 수 있고요. 예. 오늘 한 것도 대단히 치명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껏해야 공군이 물론 F-15K에서 마크 8발 1개 편대가 때렸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재래식 폭탄이거든요. 예. 재래식 폭탄이라 그냥 뭐 한 폭이 한 3m하고 깊이 10m 정도 뚫려서 2층 정도 아파트에는 좀 위협을 주고 지난번 현무 투시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인마살상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이 뭐 미국 같은 벙커 버스터라든지 또 합동 직격탄은 제이담이라든지 또는 GBU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차제에 북한이 높아지면 일본처럼 하나하나 북한을 제어할 전략 무기를 결정해내는 것이 NSC 회에서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관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양에서 쏘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국방부 찾아서 이런 쓴소리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 이제 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저 문 대통령께서 질책한 거는 참 옳으시다고 봅니다. 정말 군 질책 달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북한보다 GDP가 무려 45배나 되는데 북한에서 뭐 했다고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고 이렇다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미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북한을 억제할 전략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40조나 되는 국방 예산에 운용 유지비가 70%가 되고 30%만 전력 증강비가 되다 보니까 약 뭐 40조 중에서 10조, 11조 정도만 쓰다 보니까 뭐 F-35 뭐 몇 대만 사도 뭐 몇 조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집중과 전략을 잘하고 그다음에 제가 있어 보면은 장관이 바뀌거나 또 총장이나 의장 누가 바뀌면 그때가다 또 이게 무기체계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전략 무기는 뭐 항공모함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도 한 대개 8년 정도 10년 가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거 왜 해?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2000년대부터 이런 전략 무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눈도 별로 없고 펀치도 쓸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선무가 국방개혁 문 대통령의 질책대로 이번에는 정말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 하나.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진짜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쓴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조가 국방 예산인데 네. 전력 증강 예산에는 11조밖에 안 들어가요. 10조, 30%밖에. 나머지 예산이 제일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간부와 전 장병들의 인건비, 피복비, 의료비 이런 데 70%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질타도 했고 오늘 또 북한이 이례적으로 고강도 도발까지 했습니다.